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아들 동철이와 며느리 소라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얼굴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동그랑땡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동철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감자전도 부치고 애호박전도 부쳤어요. 나물도 3가지나 무쳤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9시쯤 됐을 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 대문이 열리고 동철이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소라도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우리 동철이. 얼굴 좀 봐라.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요, 엄마. 동철이는 제 손을 슬쩍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사할 것도 없는 고갯짓이었죠. 들어와. 밥상 다 차려놨어.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성껏 차린 명절상이었습니다. 전들이 가득 담긴 접시, 나물들,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차림이었죠. 자, 앉아서 먹어. 동철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있고. 그런데 소라가 코를 찌푸렸습니다. 노골적으로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기름 냄새 진동하네. 아, 전을 부쳐서 그래. 금방 부친 거라 좀 그럴 수 있어. 시골 음식은 좀 버려요. 요즘 사람 입맛에 안 맞아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소라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동철이가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동철이는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동철아,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데.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던진 말 한마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 배고프면 먹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상을 다시 부엌으로 들고 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혼자 서서 한숨을 삼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제가 만든 음식이 요즘 사람 입맛에 안 맞는 걸까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응, 시골집이야. 냄새 진짜 장난 아니야. 빨리 가고 싶은데 어쩌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아픔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동철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제 등에 엎여 자라던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혼잣말을 하며 저는 다시 웃으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차린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가져온 백화점 도시락만 먹고 말았죠. 그래도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준비는 안 하세요? 거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닦고 나갔어요. 준비? 무슨 준비? 제사상 차리는 거요. 시아버님 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아, 그거. 엄마가 할게. 소라야, 넌 그냥 쉬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 제사인데. 어머니, 요즘 누가 멍석 깔고 큰절해요? 우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소라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시작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아직도 멍석 깔고 절하래요. 완전 옛날 사람이지.
핸드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예의를 지키자는 게 그렇게 웃긴 일인가요? 소라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소라가 휴대폰을 내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게 변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의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며느리 부려먹는 시대는 끝났어요. 부려먹다니, 그게 무슨. 동철 오빠. 소라가 소파에 앉아있던 동철이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동철이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시겠대요. 저보고 큰절하고 그러래요. 엄마. 동철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의 눈빛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동철아, 엄마는 그냥. 진짜 짜증나요. 매번 이래서 명절 오기 싫다니까요. 동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사춘기 때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이였는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말지. 누가 오라고 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동철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말 못 들었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억지로 오는 거 엄마도 안 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동철이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안 올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동철아. 제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뻔했죠. 겨우 벽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동철이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가자. 네, 오빠. 소라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지는 엔진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저를 감쌌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철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 안부 한마디 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아들한테서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철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듯 숨이 차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명절 때 미안했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좀 그랬어. 그리고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소라가 어머니 뵙고 싶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싶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동철이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온다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밥 해놓을게. 네, 그럼 주말에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겠다는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깔끔한 나물 몇 가지와 찌개만 끓였죠. 11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너무 환한 웃음이라 오히려 이상했어요.
동철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는 손길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건강해.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상을 차려냈는데 이번에는 소라가 칭찬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깔끔하게 차리시니까 좋네요. 역시 경험이 다르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골 음식이라고 무시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밥을 먹는 내내 소라는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반찬도 덜어주고요. 동철이도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응, 괜찮아. 별일 없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소라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라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집을 좀 넓히려고 하거든요. 애기도 가질 생각이고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대출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집 담보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구나. 저는 동철이를 쳐다봤어요. 동철아, 내 생각은 어떤데? 엄마, 저희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집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담보로 못 줘. 순간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아들 잘 되는 거 보기 싫으세요? 잘 되는 거랑 집 담보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에휴, 진짜. 시골 촌년이라 그런지 융통성이 하나도 없네. 소라가 혼잣말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골 촌년이라고요?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시골에서 평생 사셨으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소라야, 말 조심해. 아무리 며느리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라가 비웃듯 웃었어요. 함부로요? 제가 뭘 잘못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동철이 거될 집인데 지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 집은 내 거야. 나중에 누구 거 될지는 내가 정한다. 제 말에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동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엄마 집은 엄마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저는 외아들이에요. 당연히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동철아, 너 지금 엄마한테 집 달라고 떼쓰는 거냐? 떼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 혼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그건 부모 의무잖아요. 저 낳으셨으면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철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무라고요? 제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이 그저 의무였나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집 담보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집을 파세요. 그 돈으로 저희 도와주시고요. 뭐, 집을 팔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팔라고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아들을 키운 기억이 가득한데요.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너무 크잖아요. 작은 데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은 저희 줘요. 소라가 거들었습니다. 둘이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제 재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요. 나가거라. 네, 나가라고 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한 번 안 질러본 제가 목청껏 외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동철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가 너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동철이는 그런 저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진짜. 맨날 은혜 갚으라는 소리만 하시네. 지긋지긋해요. 그 순간 동철이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세게요.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뒤로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어머니. 소라가 소리쳤지만 저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못되게 만들려고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소라가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저를 보다가 갑자기 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옆구리를 찼습니다. 그만 좀 해요. 진짜. 차는 힘은 세지 않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찼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제발 좀 나가요. 동철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철이와 소라가 집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쏟아진 그릇들, 흩어진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치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아들이 찬 자리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제가 깨문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집 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네, 정정 신청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드님과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관계를 끊고 싶어요. 부양이무도 상속권도요. 어르신, 혈연관계는 법으로 못 끊어요. 하지만 상속폭이나 유언장 작성은 가능하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주세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 생각한 거예요. 서류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아들 김동철에게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음. 본인 사후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함.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꼭 하고 눌렀을 때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신청인 정순.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죠. 68년을 살아온 정순이라는 이름. 이제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제출하시는 거죠? 네, 제출합니다. 아드님께 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어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읍사무소를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했어요. 아직 슬픔은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철이한테서 온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아들 동철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죠. 혈연은 못 끊어도 법은 끊을 수 있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논밭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동철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사랑을 의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라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고 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적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저를 시골 촌년이라 부르지 않는 곳.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들 없이 살아가는 하루. 외로울까요? 아니면 자유로울까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동철이한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남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차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옆집 방 여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 정순 씨, 왜 그래요, 박 여사?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순 씨, 큰일 났어요. 아드님 회사가 망했대요. 뭐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횡령 사건으로 회사가 문 닫았대요. 아드님도 연루됐다던데. 박 여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동철이가 다니던 회사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내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어떻게 됐대요? 잘은 모르겠는데 집도 차압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며느리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엄청 받았다나. 박 여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라가 그랬구나. 동철이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죠. 며느리는 어디 갔대요? 그게 잠적했다던데요. 돈 들고 도망갔다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소라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동철이는 끝까지 눈을 감았던 거죠. 정순 씨, 아드님한테 연락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어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박 여사, 이미 끝난 관계예요. 법적으로도 정리했고요. 제 말에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철이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 힘들어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달려가면 안 됩니다. 동철이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박 여사였습니다. 정순 씨,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이요? 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던데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꼭 참았어요. 어느 병원인데요? 시내 중앙병원이래요. 정순 씨,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인데.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미워도 동철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처에 물어봤습니다. 김동철 씨 병실이 어디예요? 3층 301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1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손을 들어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동철이가 누워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꺼진 눈, 창백한 입술.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동철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42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철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좀 용서해요. 제발요. 그날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미쳤었어요, 제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동철아. 네, 엄마.
호적은 못 파도 마음은 이미 파버렸다. 제 말에 동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철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구나. 너무 많이 들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고개를 떨구고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소라는 어디 갔니? 도망갔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다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 엄마는 알았어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거. 동철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알았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는 참았던 거야. 그럼 왜 말 안 해줬어요? 말했으면 들었겠니? 엄마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왔잖아. 제 말에 동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철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였는지 아니? 사랑이었어.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런데 넌 그걸 의무라고 했어. 당연한 거라고 했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후회하는 건 내가 망해서야. 진심으로 엄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잖아. 저는 동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엄마, 너 지금 집도 없지? 직장도 없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지. 도와달라고. 동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철아, 엄마는 이미 유언장 썼다. 네. 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남긴다고 법적으로 정리했어. 엄마 죽으면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지. 동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내가 엄마 집 팔아서 돈 달라고 했잖아.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내 거 안 되게.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철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무릎 꿇지 마. 그런다고 엄마 마음 안 바뀌어. 그럼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제 말에 동철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제발요. 동철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건 내 인생의 시작이 될 거야. 하지만 그냥 불쌍한 척만 한다면 넌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닐 거다. 엄마. 동철이가 불렀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언제 흘렀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동철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서 동철이가 울고 있겠죠.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뉘우침의 눈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아드님은 좀 어때요?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어요. 홀로 남은 이 공간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고 가끔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거든요. 동철이한테서는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나서는 연락이 뚝 끊겼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에서 고추며 배추를 팔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러 물건을 사갔습니다. 정순 씨, 이 고추 신선하네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웃으며 대답하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철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동철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죠. 너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으면 전화라도 하지.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고추를 손질했습니다. 동철이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엄마, 저 이제 일 배웠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밥값은 하고 살아요. 동철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거칠어진 손,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젓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도 견뎠네. 엄마 말씀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면 그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동철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직접 일해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 벌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평생을 사셨잖아요. 저 하나 키우시려고요. 동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떼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들었어요. 동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제대로 된 절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42살 어른을 품에 안는 게 우스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동철아. 네, 엄마.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단다. 네,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국밥 사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저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가 옆에서 도왔어요. 둘이서 물건을 챙기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 동철이가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피는 못 속이는 거구나.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아무리 등을 돌리려 해도 결국 제 자식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동철이는 허겁지겁 먹지 않고 천천히 먹었어요. 예의를 차리며 먹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엄마, 유원장 일은요? 동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대답했어요. 그대로야. 바꿀 생각 없어. 네, 괜찮아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 거예요. 동철이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재산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어요. 동철이가 먼저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밥 해줄게. 네, 엄마. 건강하세요. 버스가 떠나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용서보다 무서운 건 진심 없는 후회였구나.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이 소파에 단정히 앉아 며느리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멸시와 혐오가 가득했죠. 구두 닦기 딸이 감히 우리 집에서 버틸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구나. 김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을 닦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죠.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우리 민준이가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데려다가 집안을 망쳐놓았는지. 김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년 전 아들의 결혼 발표를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 며느리를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명문 로펌의 변호사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김정숙에게 구두 수선업을 하는 집안의 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죠.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숙의 비웃음만 더욱 커질 뿐이었죠. 성실하게 남의 신발이나 닦으면서 그런 집안 출신이 대체 뭘 한다고 여기서 큰 소리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이민준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김정숙이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내 와이프가 어른한테 대드는구나. 이런 버릇없는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서연아,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반박하지 마. 어른한테 예의가 없어. 민준의 말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점점 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승진 경쟁, 동료들과의 체면 때문인지 집안의 평화보다는 어머니를 달래는 쪽을 선택했죠. 민준 씨, 저는 그냥 됐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민준은 서연의 말을 차갑게 자르고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남편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죠. 거실에는 김정숙의 만족스러운 미소와 서연의 쓸쓸한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김정숙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또 빈둥거릴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김정숙의 독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구두 닦기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하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정말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싫어하신다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 김정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김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민준도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둘 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집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숙과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나갈 줄은 몰랐던 거죠. 1시간 후 서연은 간단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민준이 책상에 앉아있던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나갈 생각이야? 설마 허세 부리는 거 아니지? 허세가 아닙니다. 서연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서명해주세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혼 서류가 뭐야?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정숙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혼이 장난이니? 장난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 게 바로 이거 아닌가요?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미 늦었어요. 어제 민준 씨가 한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김정숙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나가기는. 어디 가서 살 데가 있다고 이런 쇼를 하는 거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채로 소리쳤어요. 서연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김정숙과 민준만 남았어요. 둘 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 서연이가 정말 나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야. 며칠 있으면 꼬리 내리고 돌아올 거야. 김정숙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탄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 김정숙의 독서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강남역 쪽으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꿨어요. 방금 전까지의 상처받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내일 이사회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승객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서연의 말투와 어조가 마치 대기업 임원처럼 당당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네, 인수합병 건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팀과 최종 협의만 남았어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철하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서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구두 수선점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와 8살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비록 남의 구두를 닦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 주인이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이 18살이 되던 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한빛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형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구두 수선업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기사님, 목적지 변경할게요. 한빛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네, 한빛그룹이요? 택시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강남 중심가에 있는 그 건물 맞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예요. 3년 동안 평범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무의미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의 전화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진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네, 안 들어갑니다. 야, 장난 그만해. 엄마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하시네. 돌아와.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서연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민준 씨, 앞으로는 업무적으로만 연락 주세요. 업무적으로? 그게 무슨...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택시는 이미 강남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높이 솟은 한빛그룹 본사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진짜 주인이 돌아갈 시간이네요.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여전히 이상한 승객이라는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서연이 아닌 한빛그룹 부회장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택시가 한빛그룹 본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36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서연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다, 부회장님. 수고하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마다 서연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연은 그저 한빛그룹의 막강한 실세였을 뿐이었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온 거예요. 3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돌아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뵐게요. 서연은 복도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한빛그룹의 성장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가 한눈에 보였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빛그룹 창업주이자 서연의 친할아버지인 박철민 회장이었어요. 서연아, 힘들었구나.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진짜 손녀의 모습을 보였어요. 앉아라.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박철민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구도 믿지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창업주가 손녀에게 차를 대접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오래 숨겨뒀구나. 내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겠어. 박철민의 눈빛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너의 아버지 박진우는 사실 내 둘째 아들이다. 다만 형인 박진호와의 경영권 갈등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 형한테 밀려난 게 너무 자존심 상했나 보다. 집안에 도움 없이 혼자 살겠다고 나가버렸지. 그 후로 연락도 끊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박철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거든요. 그 시댁에서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정말 화가 나더라. 박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손녀가 3년 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구두 닦기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말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한빛그룹 부회장이라는 진짜 신분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예요. 좋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부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하자.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지 말해봐라. 민준이가 다니는 법무법인과 관련된 일인데요. 서연의 입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대한법무법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빛그룹과의 대형 자문 계약을 두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계약 한 건으로 법무법인의 향후 3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규모였어요. 이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대기업과의 계약은 흔치 않은 기회였거든요. 민준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김 대표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사실 민준은 지난 이틀 동안 서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집에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어머니 김정숙도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 측에서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마저 하자. 법무법인 직원들이 분주하게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최고급 커피와 다과까지 준비해서 완벽한 접대를 위한 세팅을 마쳤어요. 오후 1시 50분, 한빛그룹 직원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과 동료 변호사들은 로비에서 대기하며 귀중한 고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한법무법인의 김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한빛그룹 팀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회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회장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 먼저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빛그룹 임원들과 함께 1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유리창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공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회장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비서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민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권위 있는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 부회장 박서연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 대표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잠깐만요. 박서연, 혹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민준 변호사님의 부인이었던 박서연입니다. 이게 무슨... 김 대표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빛그룹 부회장 박서연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로만 뵙겠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한빛그룹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부회장이라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민준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니까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김 대표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상황을 몰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들으러 왔으니까 시작하시죠.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한빛그룹은 앞으로 대한법무법인과 함께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부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 대표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한빛그룹은 대한법무법인과의 모든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건들도 있고 계약서에도 김 대표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계약 위반금은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비서에게 말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민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감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이민준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금 저에게 반말하고 계신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고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년 동안 구두 닦기 딸이라며 매일 모욕당한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이 실제로는 한빛그룹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너무한 건가요? 회의실 안의 다른 변호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 씨, 아니 부회장님. 김 대표가 다시 시도했지만 서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빛그룹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회의실 문으로 향하자 민준이 급하게 뒤따라갔어요.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업무로만 뵙겠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준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빛그룹과의 계약 파기 소식이 법무업계에 퍼지자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대한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이게 다 내 때문이야. 김 대표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부인을 어떻게 대했기에 이런 일이. 저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한빛그룹 부회장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다고.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몰랐어. 다른 변호사들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그 원인 제공자로 여겨졌거든요. 민준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대표의 말에 민준은 절망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준을 맞이한 건 시어머니 김정숙의 격한 질책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고 있어.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는 대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야? 한빛그룹 부회장이라고. 김정숙은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이웃들이 며느리를 쫓아낸 집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서연이한테 전화해봤지만 받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를 어떻게 대했는데. 김정숙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이 새로운 부회장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박서연 부회장은 화면에 나온 서연의 모습은 그들이 아는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저희 한빛그룹은 앞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숙과 민주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들이 구두 닦기 딸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일주일 후 한빛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오가고 로비 한편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구 쪽에서는 상당히 어색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김정숙과 민준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 대신 검소한 옷차림이었고 민준 역시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수척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부회장님께서는 외부인과의 면담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요. 저는 부회장님의 시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시거나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민준이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 본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비서와 함께 외부 미팅을 나가는 길이었죠. 서연아. 김정숙이 서연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서연아, 아니 부회장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김정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민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 부회장 앞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서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모든 걸 용서해 줄게. 민준이 애원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요? 김정숙이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어요. 제가 못된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모든 게 무너졌다고. 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민준 씨가 감당하셔야 할 몫이에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대가입니다. 서연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경비원들이 김정숙과 민준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구두 닦기 딸이라며 모욕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서연아, 제발. 민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서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 건물에 오시지 마세요. 저희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서연이 출입구로 향하자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서연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제가 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말이에요. 검은색 벤츠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김정숙과 민준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한 달 후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빛그룹의 새로운 경영진 발표와 함께 중요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는 창업주 박철민 회장과 함께 서연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서연 부회장을 한빛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며 앞으로 모든 경영권을 이양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 속에서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며느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빛그룹 후계자의 개인적인 고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구두를 닦으며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이 그룹 창업주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갈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선택을 존중하며 숨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이 순간 전국의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같은 시각 작은 원룸에서 김정숙과 민준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빛그룹과의 계약 파기 후 민준은 결국 해고되었고 김정숙도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건 우리 며느리가 맞아. 김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이끌고 있었어요. 과거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구두 닦기의 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은 그 출신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부회장님, 그동안 정체를 숨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짜 모습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한빛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모든 사람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의 답변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녀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박철민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김정숙과 민준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서연의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었어요. 우리가 쫓아낸 며느리가 한빛그룹 후계자였다니. 김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죠. 서연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